그 문서만 내놓으면 목숨은 붙여주마. 한밤중 늙은 아비의 방에 들이닥친 자가 그리 속삭였습니다. 곁방에는 앞 못 보는 어린 딸이 숨을 죽인 채 그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지요. 이튿날 하루아침에 아비를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눈먼 소녀를 떠돌이 대장장이가 빈 상여 속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숨긴 일이 대장장이의 팔자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옛날 충청 땅 진매 고을에 길만이라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한 곳에 붙박이지 못하고 이 고을 저 고을 떠도는 신세였지요. 등에는 풀무와 망치를 쥐고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길만은 어디를 가든 하루 이틀 머물다 떠났습니다. 낯을 벼려주고 부러진 호미를 입고 녹슨 자물쇠를 고쳐주었지요. 손끝이 야물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정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떠돌이 대장장이한테 딸을 줄 집이 어디 있겠나. 노인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길만도 그 말을 모르지 않았지요. 대장장이란 쇠붙이나 두드리는 천한 것이라 하여 누구도 사위로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이 가깝도록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길만은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겋게 단 쇠를 두드리면 마음이 편했지요. 쇠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드린 만큼 펴지고 담근 만큼 단단해졌으니까요. 세상 사람은 못 믿어도 쇠는 믿을 수 있소. 길만은 가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에게 대인 마음이 그만큼 깊었던 겁니다. 그날도 길만은 진매 고을 어귀에 풀무를 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라 오가는 이가 많았지요. 화로에 숯을 넣고 풀무질을 시작하자 쇠 두드리는 소리가 온 장터에 울렸습니다. 땅, 땅, 땅. 대장장이 양반, 이것 좀 봐주게. 허리 굽은 안악 하나가 다가와 녹슨 자물쇠를 내밀었습니다. 곧간 자물쇠인데 열쇠가 부러져 열리지 않는다 했지요. 길만은 자물쇠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가는 쇠꼬챙이 하나를 불에 달구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런 건 부수지 않고도 여는 수가 있소. 길만이 달군 꼬챙이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가만히 돌리자 철컥 하고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안악이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용하네. 열쇠장이가 따로 없구먼. 쇠에도 결이 있소. 결을 거스르지 않으면 열리지요. 길만은 삭도 받지 않았습니다. 늙은 안악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그저 웃어 넘겼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손도 좋고 마음도 좋구먼. 저런 사람이 어째 여태 혼자래. 그때 한 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지요. 남루한 무명 치마에 손에는 가느다란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두 눈은 감긴 듯 가늘었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지팡이로 땅을 더듬어 가만히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화로에서 두어 걸음 떨어진 자리에 쪼그려 앉았지요. 얘야, 위험하다. 불티가 튄다. 길만이 망치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진 안 와요. 뭐라. 불티는 저기 돌틈까지만 튀어요. 소리로 알아요. 길만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앉은 자리에는 불티가 닿지 않았지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데 불티가 어디까지 튀는지를 안다니 말입니다. 망치 소리가 참 좋아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길만이 물었습니다. 소리가 좋다니 시끄럽지 않으냐? 아니요. 아저씨 망치 소리는 고르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는 소리예요. 길만은 문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래 듣지 못한 말이었지요. 거짓말을 안 하는 소리라니.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눈먼 아이가 대신 해준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옥례예요. 옥례라. 집은 어디냐? 저기 고갯마루 아래요. 아버지랑 살아요. 그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희끗한 노인이었지요. 옷은 낡았으나 몸가짐이 반듯했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화로 곁에 앉은 옥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옥례야, 여기 있었구나. 또 소리를 따라왔느냐? 아버지, 이 아저씨 망치 소리가 정말 좋아요. 노인이 길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좋아해서 그럽니다. 대장장이 양반, 미안하게 됐소. 아닙니다. 얌전한 아이입니다. 길만이 마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황서방이라 했습니다. 옥례를 거두어 기른 수양아비였지요. 친부모를 일찍 여인 아이를 열해 전에 데려다 길렀다 했습니다. 누는 어쩌다가 길만이 조심스레 묻자 황서방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랬소. 허나 이 아이를 불쌍타 여기지는 마시오. 어찌 그러십니까? 앞을 못 보는데. 황서방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눈이 멀어도 귀는 거짓을 놓치지 않는 법이지. 길만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늙은이의 위로련이 여겼지요. 앞을 못 보는 아이를 두고 하는 그저 딱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길만은 이 한마디를 뼈에 새기게 됩니다. 눈먼 아이의 귀가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옥내는 소리로 사람을 알아본다오. 황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발소리만 듣고도 누가 오는지 알지. 목소리는 한 번 들으면 잊는 법이 없소. 여러 해 전 들은 소리도 그대로 기억한다오. 그게 정말입니까? 대장장이 양반, 아까 저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셨소? 길만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위험하다. 불티가 튄다. 그리 말했지요. 옥내야, 이 어른이 처음에 뭐라 하셨느냐? 옥내가 또랑또랑 말했습니다. 얘야, 위험하다. 불티가 튄다. 하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쉬셨어요. 물을 오래 안 드셨나 봐요. 길만은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던 겁니다. 목이 쉰 것까지 알아채다니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귀가 밝구나. 눈이 어두운 대신 귀를 얻었지요. 황서방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길만은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사내 몇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길만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려왔지요. 자네 논도 넘어갔다며 말도 마시게. 문서가 있다고 관아에서 도장을 찍어왔는데 내가 언제 판 적이 있어야지. 이방 날이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어. 대드는 놈은 옥에 갇힌다는 구먼. 길만은 못 들은 척망치질을 계속했습니다. 남의 고을 사정에 끼어들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선이 도장이니 하는 말이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길만은 황서방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굳이 붙잡았고 노인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고갯마루 아래 작은 초가였습니다. 살림은 가난했으나 방 안은 정갈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방 한 구석에 붓과 벼루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이도 여러 장 쌓여 있었지요. 글줄이나 있는 살림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필묵만은 반듯했습니다. 어르신, 글을 하십니까? 길만이 묻자 황서방의 낯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젊어서 붓을 좀 잡았소. 지난 일이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만도 굳이 캐묻지 않았지요. 저마다 말 못할 지난날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 옥내가 길만에게 청했습니다. 아저씨, 망치 소리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길만은 웃으며 손에 쥔 젓가락으로 녹그릇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땅! 옥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맞아요. 이 소리예요. 아저씨 소리. 길만은 그 웃음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신세로 정처 없이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 저를 반겨주는 일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지요. 그날 밤 길만은
초가 마당 한쪽에 자리를 얻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황서방의 방 안, 벼루 아래에는 남들이 모르는 종이 한 장이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곧 한 사람의 목숨을 앗고 눈먼 아이를 상여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그날 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매 고을의 밤이 깊어 가고 있었지요. 길만은 진매 고을에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떠날 작정이었으나 옥례가 눈에 밟혀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낮에는 장터에 풀무를 펴고 저녁이면 황서방의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옥례는 하루가 다르게 길만을 따랐습니다. 지팡이로 마당을 더듬어 나와 길만이 오는 발소리를 먼저 알아챘지요. 아저씨 오셨어요. 오늘은 왼발을 조금 저시네요. 그것까지 아느냐. 아까 못에 발을 찧었다. 소리가 다르거든요. 발 디디는 소리가. 길만은 그때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의 귀는 보통 사람의 눈보다 밝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 흠이 아니라 오히려 남다른 재주를 얻은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진매 고을의 사정은 겉보기와 달랐습니다. 며칠을 지내며 길만은 이 고을에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늘의 이름은 추이방이었지요. 이방이란 고을 관아에서 문서와 장부를 맡아보는 아전이었습니다. 벼슬은 낮으나 고을 살림의 문서를 죄다 손에 쥐고 있어 그 힘이 삿도 못지않았지요. 추이방은 그 문서의 힘을 제 배를 불리는 데 썼습니다. 하루는 장터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길만이 고개를 들어보니 관아 사령들이 한 농부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추이방이 그 앞에 뒷짐을 지고 서 있었지요. 기름진 낯빛에 눈이 가늘고 입가에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논이 왜 내 것이냐. 여기 문기가 있지 않으냐. 추이방이 종이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농부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요. 나리, 저는 그 논을 판 적이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붙여온 논입니다. 판 적이 없다. 그럼 이 도장은 무엇이냐? 관아의 관인이 찍혀 있고 내 이름도 버젓이 적혀 있다. 문서가 이리 멀쩡한데 내 말을 믿으란 말이냐? 그것이 관아 문서를 못 믿겠다는 것은 나라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냉큼 논을 비우렸다. 농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무지렁이가 관인이 찍힌 문서 앞에서 무슨 수로 대들겠습니까? 구경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여보게, 저 논이 저 사람 조상대대로 붙이던 땅인 걸 온 마을이 다 아는데 알면 무엇 하나. 문서가 저러하니 입이 열이라도 소용없지. 사람들은 저희끼리 수군거릴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잘못 나섰다간 제 논밭도 저 꼴이 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길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떠돌이 대장장이가 관아 아전에게 대들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옥에 끌려갈 판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저런 도둑놈이 있나. 길만이 낮게 중얼거리자 곁에 있던 늙은 상두꾼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도둑놈이면 차라리 낫지. 도둑은 몰래라도 하는데 저자는 문서를 앞세워 버젓이 뺏어가니. 그 상두꾼이 또 추리였습니다. 고을의 상여를 메고 나르는 이들의 우두머리였지요. 나이는 50줄에 접어들었고 어깨가 산처럼 벌어진 사내였습니다. 죽은 잃을 수 없이 보내온 손이라 그런지 눈빛이 깊고 묵직했습니다. 노인장은 저희를 잘 아시오? 길만이 묻자 또추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고을 논밭 절반이 저런 문서로 넘어갔소. 추이방 혼자 하는 짓이 아니야. 뒤에 명진사라는 이가 있지. 명진사,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요. 땅을 삼키는 건 그 양반이고 문서를 꾸며대는 건 추이방이지. 둘이 한 통속이요. 길만은 그제야 며칠 전 장터에서 들은 수군거림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문서가 있다는데 판 적이 없다던 그 말이 다 이런 곡절이었던 겁니다. 관아에 아뢰면 되지 않소.
관아, 사또가 바로 명진사와 사돈이요. 아랜들 누가 들어주겠나. 또출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길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서를 쥔 자와 벼슬을 쥔 자가 한편이니 백성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던 겁니다. 대든 사람이 아주 없진 않았소. 또출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작년에 박첨지라는 이가 있었지. 제 논을 빼앗기고 억울해서 가명의 소지를 올리겠다고 나섰소. 그랬더니 어찌 됐는지 아시오? 어찌 됐소? 한밤중에 곳간에 불이 났소. 박첨지는 도둑으로 몰려오게 갇혔고 나온 뒤엔 반쯤 넋이 나가 고을을 떠났지. 그 뒤로는 아무도 입을 못 여오. 대들면 저 꼴 난다는 걸 온 고을이 두 눈으로 봤으니 길만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들은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드는 자는 죄인으로 만들고 목숨까지 위협했지요. 문서와 벼슬과 재물을 모두 쥔 자들 앞에서 힘없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요. 그러니 자네도 조심하시게. 괜히 끼어들었다간 박첨지 꼴 나기 십상이야. 또출의 그 말이 길만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길만은 제가 그 무서운 그물 한복판에 들어서게 될 줄은 몰랐지요. 그날 저녁 길만이 초가로 돌아오니 황서방의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종이 한 장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길만이 들어서는 것도 모를 만큼 골똘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황서방이 흠칫 놀라 종이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이내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대장장이 양반, 자네는 쇠를 보면 그 결을 안다 했지. 예, 그렇습니다. 나는 글씨를 보면 그 결을 아네. 어느 손이 썼는지, 언제 썼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길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어서 관아에서 필집 노릇을 했네. 문서를 베끼고 증인으로 서던 일이지. 붓을 30년 잡았으니 남의 글씨 진 이쯤은 한눈에 아네. 필집이라면 그렇네. 문서를 다루던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저 논 문서를 보고 알았지. 저건 가짜일세. 길만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난한 늙은이인 줄만 알았던 황서방이 실은 문서를 손바닥처럼 아는 이였던 겁니다. 주 이방이 꾸민 문서에는 한 가지 버릇이 있네. 관인을 찍을 때 힘을 주는 자리가 늘 한쪽으로 쏠려. 도장이 삐뚤음하지. 진짜 관인은 그렇지 않아. 그것을 관아에 아뢰면 되지 않습니까? 황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말만으로는 안 되네. 저들은 문서를 쥐고 있고 나는 늙은 필집일 뿐이야. 그러고는 황서방이 벼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벼루 아래 방바닥 틈에 종이 한 장이 접혀 감추어져 있었지요. 길만은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문기일세. 주 이방이 가짜로 뒤바꾼 그 원래 문서지. 명진사가 삼킨 논밭이 본디 누구 것이었는지 여기 증인과 필집 이름까지 다 적혀 있네. 길만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고을을 뒤덮은 그늘을 걷어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걸 손에 넣으셨습니까? 옛벗이 관아 창고를 지키다 불태워지기 직전에 빼돌려 내게 맡겼네. 죽기 전에 이걸 세상에 내놓으라 하였지. 허나 황서방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어찌해야 할지 아직 길을 못 찾았네. 섣불리 나섰다간 나도 옥례도 무사치 못할 게야. 그때 마당에서 옥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밖에 누가 왔어요. 황서방이 급히 종이를 벼루 아래 감췄습니다. 길만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둠 속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지요. 관아 사령 차림이었습니다. 이 집에 환가라는 늙은이가 사는가? 무슨 일이시오? 주 이방 나리께서 부르신다. 내일 아침 관아로 들라 하셨다. 사내들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길만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필 오늘
황서방이 진짜 문기를 손에 쥔 이 밤에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오다니요. 어르신 저것들이 들킨 게야. 황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문서를 캐고 다닌 것을 저들이 눈치챈 게지. 방 안으로 돌아온 황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옥내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손을 꼭 쥐었지요. 옥내야, 잘 듣거라. 혹시 이 아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저 상두꾼 또출 어른을 찾아가거라. 그분은 이 아비의 오랜 벗이다.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게야.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요. 아니다. 그냥 늙은이가 하는 말이다. 황서방이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눈먼 옥내는 소리로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려요. 아버지,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황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더 꼭 안았을 뿐이지요. 길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밤, 진매고울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 밤, 황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온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지요. 진짜 문기를 제 곁에 두었다가는 아이까지 화를 입을 판이었습니다. 황서방은 어둠을 틈타 초가를 나섰습니다. 벼루 아래 감춰둔 종이를 품에 넣고 고갯길을 넘어 또출의 집으로 향했지요. 상두꾼 또출은 마을 끝 상여집 곁에 살았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인가 또출이 살인문을 열며 놀라 물었습니다. 황서방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지요. 또출이 자네만 믿고 왔네. 이걸 좀 맡아주게. 이게 무엇인가? 묻지 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걸 지켜다오. 반드시 세상에 내놓아야 할 물건일세. 또출은 황서방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벗의 눈에 어린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아보았지요.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의 눈이었습니다. 알겠네. 목숨을 걸고 지키겠네. 또출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상여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손대지 않을 곳에 그것을 감췄습니다. 죽은 이를 태우는 상여. 그 관을 얻는 밑판 아래였지요. 산 사람은 감히 들추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고맙네. 이 은혜는 무슨, 어서 가보게. 아이가 혼자 있지 않은가. 황서방은 서둘러 고갯길을 되짚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초가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마당의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옥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아이의 귀가 먼저 깨어났지요. 낯선 발소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발을 끌었고 허리춤에서 쇠붙이 부딪는 소리가 났습니다. 절그럭, 절그럭. 옥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지요. 무슨 일이 생기거든 또출 어른을 찾아가라던 말이. 그때 마당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남의 집에 무슨 짓이냐? 환가 늙은이로구나. 마침 잘 왔다. 그 목소리를 옥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낮고 기름진 목소리, 끝을 느리며 비웃는 말투.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하는 아이의 귀에 그 목소리가 그대로 새겨졌지요. 그 문기 어디 두었느냐?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붙여두마. 무슨 문기 말이오? 나는 모르오. 모른다. 이 늙은 것이 끝까지. 절그러 하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신음이 들렸지요. 옥내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집을 뒤져라. 종이 한 장이다. 사내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옥내는 이불 속에서 굴러나와 벽을 더듬어 뒷곁으로 빠져나갔지요. 앞을 못 보는 아이였지만 제 집만은 손금 보듯 알았습니다. 어둠은 오히려 아이의 편이었습니다. 그때 옥내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떨어진 작은 쇠붙이였지요.
차갑고 한쪽이 부러진 고리 모양이었습니다. 아까 그 쇳소리에 임자가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내는 그것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지요. 마당 한편에 잠들어 있던 길만도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심상찮은 기척에 몸을 일으켰지요. 방 안에서 사내들이 세간을 뒤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길만이 소리치자 사내들이 흠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가 내뱉었지요. 웬 놈이냐? 상관 말고 꺼져라. 길만은 화로 곁에 세워둔 쇠막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셋, 칼을 든 자들이었습니다. 맨몸으로 맞설 수는 없었지요. 그 순간 빛 곁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옥내였습니다. 길만은 앞뒤 잴 것도 없이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어둠 속 고갯길로 내달렸지요. 등 뒤에서 사내들의 고함이 쫓아왔습니다. 계집애가 도망친다. 잡아라. 무엇이든 본 것이 있으면 큰일이다. 길만은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옥내는 그의 등에 매달려 흐느꼈지요. 한참을 달려 숲속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서야 두 사람은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옥내야, 괜찮으냐? 대체 무슨 일이냐? 옥내는 대답 대신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목소리가 안 나요. 길만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물을 것도 없었지요. 늙은 필집은 그렇게 제가 지키려던 진실과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놈들이 누군지 아느냐? 몰라요. 얼굴은 못 봐요. 하지만 옥내가 주먹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부러진 노쇠 고리가 놓여 있었지요. 이걸 흘리고 갔어요. 쇳소리 나던 사람이요. 목소리도 기억해요. 낮고 기름지고 말끝을 느리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 다시 들으면 알아요. 길만은 그 노쇠 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그 결을 더듬었지요. 쇠를 30년 다뤄온 손이었습니다.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다. 만든 솜씨가 관가 물건이야. 관가요? 그래. 이 고리는 무언가에 달려 있던 것이다. 부러진 자리를 보니 도장 같은 것에 매달렸던 고리다. 길만의 머릿속에 황 서방의 말이 스쳤습니다. 추 이방이 관인을 삐뚤음하게 찍는다던 그 문서의 버릇 말입니다. 만약 이 고리가 그 위조 관인에 달렸던 것이라면 옥내야, 이 물건이 내 아버지를 해친 자를 밝힐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옥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스쳤지요. 그럼 아버지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 저들은 관할을 쥐고 있어. 우리가 함부로 나섰다간 너도 나도 무사치 못해. 그래도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걸 저도 지키고 싶어요. 길만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손이, 눈먼 아이의 손이 어느새 저보다 단단해 보였지요. 그러나 길만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너는 떠돌이일 뿐이다. 남의 고을 일에 끼어들었다간 내 목숨이 위태롭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장터에서 억울한 농부를 보고도 못 본 척 망치질만 하던 사람이었지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떠돌이가 살아남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옥내야, 나는 그저 쇠나 두드리는 떠돌이다. 힘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 내가 무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길만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옥내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저씨는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그리 말하느냐. 아저씨 망치 소리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짓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저는 소리로 사람을 알아요.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길만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앞 못 보는 아이가 제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본 것 같았지요. 평생 천대만 받으며 스스로도 제 값을 몰랐던 그에게 이 아이는 자꾸만 다른 것을 비춰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 곁이야말로 그가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자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길만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는 못 본 척 지나치지 않기로. 이 아이가 지키려는 진실을 제 손으로 끝까지 지켜내기로 말입니다. 날이 밝을 무렵 두 사람은 마을 끝 상여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옥내가 또추를 찾아가라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던 겁니다. 상여집 문을 두드리자 또출이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어르신 황서방 어른이 간밤에 변을 당하셨습니다. 또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벗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 벗이 맡긴 물건까지 떠올랐던 겁니다. 또출은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추 이방, 이 천벌 받을 놈, 어르신, 그자가 한 짓입니까? 다른 누가 있겠나? 명진사와 짜고 이 고을을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야. 황서방은 그걸 막으려다 또출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옥내를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떨구었지요. 아이야, 걱정 마라. 이 늙은이가 내 아비 목까지 너를 지키마. 옥내가 또출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출 어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른을 찾아가라 하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또출이 흠칫했습니다. 간밤에 황서방이 찾아와 종이 한 장을 막히던 일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래, 내 아비가 이 늙은이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갔다. 목숨과 바꾼 물건이야. 그러니 내 아비는 죽어서도 이 싸움을 우리 손에 이어준 게다. 어른, 그 물건이 뭐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지금은 내가 무사한 것이 먼저야. 길만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떠돌이로 살며 남의 일에 끼어든 적 없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지요. 눈먼 아이의 눈물을 보고 죽은 늙은이의 뜻을 알고 그냥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돕겠습니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대장장이 양반, 위험한 일이요. 압니다. 허나 쇠는 거짓을 말하지 않지요. 이 노쇠가 진실을 말하게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어둑한 상여집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죽은 이를 보내는 그 집에서 산자들의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러나 밖에서는 이미 추 이방의 사령들이 눈먼 아이를 찾아 온 고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은 점점 좁혀 오고 있었습니다. 상여집의 숨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추 이방의 사령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눈먼 아이를 찾았지요. 그물은 시시각각 좁혀왔습니다. 그날 낮이었습니다. 화로도 없는 상여집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옥내가 문득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아저씨, 발소리가 와요. 여럿이에요. 이쪽으로 곧장 와요. 길만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사령 서넛이 상여집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숨을 고시라곤 관을 얻는 상여뿐이었습니다. 어서 상여 뒤로. 세 사람은 급히 상여 뒤 어둑한 구석에 몸을 붙였습니다. 이내 문이 벌컥 열리고 사령들이 들이닥쳤지요. 여기 상여집도 뒤져라. 눈먼 계집애가 숨었을지 모른다. 사령들이 몽둥이로 여기저기를 쑤셨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상여 쪽으로 다가왔지요. 옥내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한 사령이 상여 덮개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또출의 상두꾼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부정타네. 상여집에서 함부로 관을 들추면 3년 안에 초상 난다는 것도 모르나. 그러다 급살 맞으려고 몽둥이를 쳐들었던 사령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죽은 이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아무리 사령이라도 꺼림칙한 일이었지요. 게다가 급살 맞는다는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던 겁니다. 에이, 여긴 아니다. 딴 데 가자. 사령들이 침을 뱉고는 물러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세 사람은 참았던 숨을 토했지요. 옥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하마터면 괜찮다.
이제 지나갔다. 길만이 아이를 다독였으나 속으로는 아찔했습니다. 이대로 상여집에 숨어 있다간 다음번엔 정말로 들통날 판이었지요. 저 상두꾼의 재치가 아니었다면 오늘로 끝날 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또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곧 상여집까지 뒤질게요. 아이를 고을 밖으로 빼내야 하오. 고을 어귀마다 사령이 지키고 섰습니다. 어찌 빠져나갑니까? 길만의 물음에 또출이 상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이를 태우는 꽃상여였지요. 한참을 말없이 보던 또출이 무릎을 쳤습니다. 상여요. 예, 내일이 마침 이웃마을 발이니요. 상여를 메고 고개를 넘어가는 날이지. 상여 안에 아이를 숨기는 거요. 길만은 흠칫했습니다. 죽은 이의 자리에 산 아이를 눕히자는 것이었지요. 예사 사람이라면 입에 담기도 꺼릴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나도 아오. 죽은 자 태우는 상여에 산 사람을 태운 적은 이 손으로 평생 한 번도 없었소. 또출이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굵고 거친 수많은 죽음을 보내온 손이었지요. 허나 오늘은 태우겠소. 산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면 죽은 이도 자리를 비켜주실게요. 길만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옥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섭지 않으냐? 길만이 묻자 옥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랑 또출 어른이 곁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둠이 안 무서워요. 원래 제 세상이 다 어둠인걸요. 그 말에 두 사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위장발인이 꾸며졌습니다. 또출의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앞에는 만장을 든 이들이 늘어섰지요. 가짜 상제 노릇은 길만이 맡았습니다. 굵은 삼배 상복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상여 안 관이 놓일 자리에는 옥내가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또출은 그 밑판 아래 황서방이 맡긴 진짜 문기가 그대로 감춰져 있음을 다시 확인했지요. 산 아이와 죽음을 밝힐 종이가 한 상여에 함께 실린 셈이었습니다. 자, 갑시다. 곡을 크게 하시오. 상여 행렬이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두꾼들이 구성진 소리를 뽑았지요. 어허, 어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소리에 맞춰 상여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옥내는 상여 안에서 숨을 죽이고 바깥의 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였지요. 고을 어귀에 이르자 아니나 다를까 사령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멈춰라. 어느 마을 상여냐. 길만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또출이 태연히 나섰지요. 건넌 마을 김좌수 댁발이니요. 오늘 고개 넘어 선산에 모시는 길이외다. 잠깐, 요새 수상한 계집애 하나가 도망 다닌다. 상여도 예외 없이 뒤지라는 명이다. 사령 하나가 상여로 다가섰습니다. 옥내는 상여 안에서 몸이 얼어붙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여, 뚜껑을 열어라. 사령이 손을 뻗었습니다. 길만이 앞을 막아섰지요. 무엄하오. 망자의 관을 함부로 열다니 부정타면 그 화를 어찌 감당하려 하시오. 비켜라. 명이다. 사령이 기어이 상여 덮개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그때 상여 안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어흑, 어흑. 곡소리였습니다. 옥내가 낸 소리였지요. 상제가 우는 듯한 애끓는 곡이었습니다. 사령이 멈칫했습니다.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또출이 재빨리 받았습니다. 망자의 어린 딸이 관에 매달려 오는 게요. 마지막 길에 아비 곁을 못 떠나겠다고. 저 어린 것을 떼어 놓으려니 우리도 참아. 사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리 관아의 명이라도 아비관에 매달려 우는 어린 딸을 떼어 내고 관을 열어 젖히는 것은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었지요. 게다가 부정 타는 것도 꺼림칙했습니다. 에이, 어서 재수 없게. 사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상여는 무사히 고을 어귀를 넘었지요. 고개를 다 넘고서야 길만은 참았던 숨을 토했습니다. 옥내야, 잘했다. 그 곡소리
어디서 배웠느냐? 옥내가 상여 안에서 나직이 답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상여집에 있으면서요. 소리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길만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의 귀가 이 아이를 살린 것이었지요. 고개 넘어 외딴 폐가에 이르러 세 사람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폐가 곁에는 나무꾼 늙은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딱한 처지임을 눈치챘으나 캐묻지 않고 조밥 한 그릇을 나눠주었지요. 그런데 나무꾼 노인이 한숨을 쉬며 부러진 낫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낫이 부러져 나무를 못하니 오늘 저녁거리가 막막하구먼. 길만이 그 낫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화로만 빌려주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길만은 폐가 한편에 임시로 풀무를 폈습니다. 떠돌이 대장장이의 세가는 단출했으나 화로 하나면 못할 일이 없었지요. 부러진 낫을 벌겋게 달구어 이어붙이고 날을 새로 세웠습니다. 노인이 낫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이고, 새 낫보다 낫구먼. 이 은혜를 어찌 갚나. 갚으실 것 없습니다. 조밥 한 그릇 얻어먹은 값입니다. 노인 내외는 그날부터 세 사람을 살뜰히 감쌌습니다. 마을 사정을 일러주고 사령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도 귀띔해 주었지요. 천대받던 대장장이의 손이 이렇게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낮이었습니다. 화로 앞에 앉아있던 옥내가 갑자기 손을 들어 길만을 붙들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발소리가 와요. 여럿이에요. 관아 사령 걸음이에요. 길만이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내의 말을 의심할 수는 없었지요. 세 사람은 급히 풀무를 걷고 폐가 뒤 수풀에 몸을 숨겼습니다. 과연 얼마 뒤 사령 서넛이 그 앞을 지나갔지요. 눈먼 아이의 귀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붙잡힐 뻔한 것이었습니다. 휴, 내 귀가 우리 목숨을 몇 번이나 살리는구나. 길만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옥내가 배시시 웃었지요. 이제는 쫓기는 처지에서 벗어나 반격을 꾀할 차례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노쇠 고리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오. 길만이 옥내가 건넨 부러진 고리를 불빛에 비추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피고 손끝으로 결을 더듬었지요. 쇠에도 족보가 있소. 어느 대장간에서 나왔는지 망치질 버릇만 봐도 알지. 그것을 어찌아오? 또출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대장장이마다 망치를 치는 힘과 각도가 다르오. 사람 글씨체가 다르듯 말이오. 이 고리에 남은 자국을 보니 길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관가 대장간 물건이오. 예사 대장장이 솜씨가 아니라 관아에 딸린 쟁이가 만든 것이지. 게다가 길만이 고리에 부러진 단면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이 고리는 도장 손잡이에 달려 있던 것이오. 도장을 함에 매달아 두는 고리 말이오. 그것도 예사 도장이 아니라 관인을 흉내낸 가짜 도장이오. 옥내와 또출이 숨을 삼켰습니다. 황서방이 말하던 그 위조 관인, 논반 문서에 삐뚤음하게 찍히던 그 도장의 부속이 바로 이 고리였던 겁니다. 그럼 이 고리가 위조 도장이 있다는 증거로군요. 그렇소. 허나 고리만으로는 부족하오. 이 고리가 어느 도장에 달렸던 것인지 그 도장을 찾아 맞춰봐야 하오. 부러진 자리가 딱 들어맞으면 그 도장이 가짜라는 걸 누구도 부인 못하지. 길만은 화로에 쇠를 달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조 도장은 추 이방의 손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손에 넣는단 말입니까? 관아 깊숙이 감춰진 물건일 텐데요. 그때 옥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 도장 소리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소리로? 도장을 찍을 때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 우리 집을 뒤지던 사람 중에 그 소리를 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절그럭 하고 쇠 부딪는 소리요. 그 사람 목소리도 기억해요. 낮고 기름진 소리. 그 소리만 다시 들으면 제가 짚어낼 수 있어요. 길만의 눈이 빛났습니다. 눈먼 아이의 귀와 대장장이의 손. 이 둘을 합치면
추 이방의 위조를 밝힐 길이 열릴지도 몰랐지요. 좋다. 내 귀가 그자를 찾고 내 손이 그 물증을 만들자. 또출 어른은 그 진짜 문기를 지켜주시오.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소. 허허, 대장장이 양반, 자네 말을 들으니 없던 기운이 솟는구먼. 또출이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폐가의 화롯불 앞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일을 궁리하기 시작했지요. 궁리 끝에 또출이 한 가지를 더 일렀습니다. 대장장이 양반, 물증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오. 저들은 관할을 쥐고 있으니 진실을 내놓아도 뭉개버릴 수 있소. 우리 편이 될 사람들을 미리 모아둬야 하오. 우리 편이라면 이 고을에서 논밭을 빼앗긴 사람이 어디 한둘이오. 다들 이를 갈고 있으나 무서워 입을 모지얼 뿐이지. 그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때가 오면 함께 나서 달라 미리 다져두는 게요. 과연 그러했습니다. 그날부터 또출은 밤을 틈타 논밭을 빼앗긴 이들을 은밀히 찾아다녔지요. 길만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공연이 나섰다간 우리도 저 꼴 나오, 못하오, 못해. 논을 빼앗긴 늙은 농부가 벌벌 떨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길만이 나직이 말했지요. 어르신, 지금은 무서우시겠지요. 허나 이대로 가면 어르신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저들에게 논밭을 빼앗기며 살 겁니다. 두려움은 한번 끊어내지 않으면 대를 물려 이어집니다. 늙은 농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곁에 선 눈먼 옥내가 조용히 말을 보탰지요. 저는 앞도 못 보는 어린 것입니다. 그런 저도 나서기로 했어요. 어르신은 두 눈이 멀쩡하시잖아요. 그 말에 농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 못 보는 아이가 목숨을 걸고 나선다는데 두 눈 성한 제가 언제까지 숨어만 있겠습니까? 알겠네. 때가 오거든 나도 나서겠네. 내 논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 집, 두 집 뜻을 같이 하는 이가 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했으나 진매 고을 곳곳에서 조용히 불씨가 모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몰랐지요. 저들이 짓밟아 온 백성들이 하나둘 등 뒤에서 일어설 채비를 하고 있음을. 그 밤 옥내가 잠든 뒤 또출이 길만에게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내가 마주 앉은 자리였지요. 대장장이 양반, 자네 어쩌다 이 일에 발을 담갔나. 떠돌이 신세에 남의 고을 일이 아닌가. 길만은 한동안 화롯불만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 붙일 곳 없이 살았소. 대장장이라 천대받고 떠돌이라 밀려나고. 그런데 저 아이가 제 망치 소리를 거짓말 안 하는 소리라 하더이다.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았소. 저 아이한테는 정을 주고 싶었소. 또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서방도 그랬네. 정 붙일 데 없던 저 아이를 거두어 제 목숨보다 아꼈지. 눈먼 아이라 남들은 짐짝처럼 여겼으나 그 사람은 저 아이를 보물처럼 여겼어. 이제 그 목까지 자네가 이어주는 게로구먼. 두 사내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나 죽은 벗의 뜻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지요. 허나 반격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추 이방은 관할을 쥐고 있었고 그 뒤에는 명진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먼 아이 하나와 떠돌이 대장장이 늙은 상두꾼 이들이 맞서기에는 상대가 너무 컸지요. 그럼에도 화롯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벌겋게 단 쇠처럼 세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그 불씨가 곧 진매 고을을 뒤흔들 큰 불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폐가의 몸을 숨긴 세 사람은 국리 끝에 계책을 세웠습니다. 부러진 노쇠고리가 어느 도장에 달렸던 것인지 그 위조 도장을 찾아 맞춰봐야 했지요. 도장은 추 이방의 손이 닿는 곳 관하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자의 목소리부터 확인해야 하오. 길만이 말했습니다. 옥내가 그날 밤 들은 목소리, 그것이 정말 추 이방인지 두 귀로 들어야 하오. 사람을 잘못 짚으면 우리가 되레 무고죄를 쓰오.
맞아요. 제가 들으면 알아요. 옥내가 또렷이 답했습니다. 길만은 아이의 결기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애가 탔지요. 눈먼 아이를 사지에 데려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장이 서는 날을 골라 세 사람은 고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옥내는 낡은 삿갓을 쓰고 헌치마를 걸쳐 연애 거지 아이처럼 꾸몄지요. 길만은 짐꾼 행세를 하며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장터 한복판 관아 앞마당에서 마침 추 이방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세금이 어떻고 부역이 어떻고 늘어놓는 소리가 길었지요. 하여 이번 가을 거지 소출의 절반을 관에 바치렸다. 딴소리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라.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옥내의 귀에 닿았습니다. 순간 아이의 몸이 돌처럼 굳었지요. 삿갓 아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저씨, 옥내가 길만의 소매를 꼭 붙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 소리예요. 그날 밤 아버지한테 그 문기 어디 뒀느냐고 묻던 바로 그 소리예요. 틀림없어요. 길만은 아이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지요. 눈앞에서 태연히 백성을 윽박지르는 저자가 눈먼 아이의 아비를 해친 바로 그 손이었던 겁니다. 참거라. 지금은 아니다. 저놈이 우리를 알아채면 끝이다. 알아요. 참을게요. 옥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섭고 원통했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지요. 오히려 삿갓 아래에서 온 신경을 귀에 모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대신 아이는 소리로 그 자리를 낱낱이 읽어냈습니다. 추 이방이 곁에 사령에게 낮게 이르는 소리까지 옥내는 놓치지 않았지요. 장터의 소란에 묻혀 바로 옆 사람도 못 들을 만큼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옥내의 귀에는 그 속삭임이 종소리처럼 또렷했습니다. 그 눈먼 계집애는 아직인가? 예, 날이 고을 밖으로 내뺀 듯합니다. 찾는 대로 없애라. 그 아이가 무얼 들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문기 반드시 찾아야 한다. 만약 진짜 문기가 세상에 나오면 나도 명진사 나리도 무사치 못해. 도장은 어찌할까요? 추 이방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나서야 그는 겨우 들릴 듯 말 듯 내뱉었지요. 그 말은 입에 담지도 마라. 내 방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 목이 단다. 옥내는 그 말을 한 자도 빠짐없이 새겼습니다. 위조 도장이 추 이방의 방 안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아이는 장터를 빠져나오자마자 들은 것을 그대로 길만에게 옮겼지요. 들었어요. 도장은 그자 방 안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있대요. 진짜 문기가 나오면 자기도 명진사도 목이 달아난다고 했어요. 참으로 내 귀가 눈보다 밝구나. 길만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눈먼 아이가 눈뜬 어른 열보다 나았지요. 이제 문제는 그 도장을 어찌 손에 넣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추 이방의 방은 관아 안채 사령들이 지키는 깊숙한 곳이었지요. 정면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있소. 길만이 화롯불 앞에서 말했습니다. 관아국간에는 자물쇠가 여러 걸려 있소. 나는 자물쇠를 여는 사람이요. 사령이 자리를 비우는 틈만 있으면 소리 없이 들어갈 수 있소. 허나 언제 사령이 자리를 비운단 말인가. 또 출의 물음에 길만이씩 웃었습니다. 비우게 만들면 되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계책대로 움직였습니다. 또 출이 상두꾼 몇을 데리고 관아 뒷담 쪽에서 소란을 피웠지요. 불이야 하고 외치자 사령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틈에 길만이 담을 넘었지요. 옥내도 함께였습니다. 눈먼 아이가 어찌 따라 나서느냐 말렸지만 옥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 귀가 필요할 거예요. 어디서 발소리가 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연 그랬습니다. 캄캄한 관아 안 길만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더듬거렸지요. 그때마다 옥내가 소리로 귀를 짚었습니다. 오른쪽은 안 돼요.
저쪽에서 발소리가 와요. 왼쪽으로요. 이쪽 방이에요. 숨소리가 없어요. 비었어요. 옥내의 귀가 어둠 속 길만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추 이방의 방에 이르렀지요. 허나 도장이 어디 숨겨졌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넓고 시간은 촉박했지요. 옥내야, 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뭐라도 좋다. 옥내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속삭였지요. 저쪽 벽이요. 다른 데는 벽을 두드리면 텅 빈 소리가 나는데 저 자리만 소리가 달라요. 뒤에 뭐가 있어요. 길만이 그 벽을 더듬으니 과연 나무판 하나가 헐겁게 떨어졌습니다. 그 안쪽 빈 곳에 작은 문갑이 숨겨져 있었지요. 벽 속에 감춘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문갑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길만은 품에서 가는 쇠꼬챙이를 꺼냈습니다. 불에 달굴 새도 없었으나 이런 자물쇠쯤은 눈 감고도 열 수 있었지요. 철컥 문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과연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관인을 감쪽같이 흉내낸 위조 도장이었습니다. 길만은 그 도장을 집어들고 품에서 부러진 노쇠 고리를 꺼냈습니다. 도장 손잡이에는 고리가 달렸던 자리가 부러진 채 남아 있었지요. 길만이 그 부러진 단면에 노쇠 고리를 가만히 맞춰 보았습니다. 딱 두 조각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들어맞았습니다. 부러진 결까지 그대로 이어졌지요. 이 노쇠 고리가 바로 이 위조 도장에 달렸던 것임이 누구도 부인 못할 만큼 분명해졌습니다. 됐다. 길만이 낮게 탄성을 냈습니다. 눈먼 아이의 손이 흘리지 않고 지킨 고리가 마침내 제 짝을 찾은 것이었지요. 허나 도장을 통째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지면 추 이방이 곧 눈치챌 테니까요. 길만은 미리 준비한 밀랍에 그 도장을 꾹 눌러 본을 떴습니다. 도장의 무늬가 밀랍에 고스란히 박혔지요. 이 밀랍본과 노쇠 고리만 있으면 관가의 진짜 관인과 대보와 가짜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어서 나갑시다. 사령이 곧 돌아와요. 옥내가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장을 제자리에 놓고 왔던 길로 되짚어 담을 넘었지요. 아슬아슬하게 사령들이 돌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폐가로 돌아온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위조 도장에 본을 떴고 부러진 고리가 그 도장에 맞아떨어졌으니 이제 물증은 손에 쥔 셈이었지요. 이만하면 되었소. 이 밀랍본과 고리 그리고 또출 어른이 지킨 진짜 문기. 이 셋이면 추 이방의 죄를 밝힐 수 있소. 길만의 말에 또출도 옥내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다 이긴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그 밤 잠자리에 든 옥내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길만이 다가가 물었지요. 어디 아프냐? 아니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옥내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오늘 그 도장을 손에 쥐었을 때 아버지가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던 걸 이제야 제가 붙잡았는데 아버지는 못 보시잖아요. 길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로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을 제 굳은 손으로 감쌌지요. 내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실 게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요? 그럼. 그리고 옥내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아버지가 못다 한 일이다. 내가 그걸 잊고 있어. 그러니 내 아버지는 헛되이 가신 게 아니다. 옥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화롯불 곁에서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로 밤을 났습니다. 떠돌이 대장장이도, 눈먼 아이도, 늙은 상두꾼도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나 어느새 한 식구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섣부른 기쁨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추 이방은 제 방 문갑을 열어보고 낯빛이 변했지요. 도장은 그대로였으나 밀랍이 조금 묻어 있었던 겁니다. 손대지 말라던 도장을 누군가 만졌음을
그는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 들었다. 그것도 도장을 노리고 주 이 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그 눈먼 계집애가 누군가와 짜고 살아있어. 그리고 내 도장이 가짜임을 캐고 있어. 그는 곧장 사령들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숨겨준 자들까지 뿌리 뽑을 작정이었지요. 게다가 그는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황서방의 오랜 벗이 누구였던가? 상두꾼, 또출이 아니던가? 그물은 이제 세 사람 모두의 목을 향해 조여 오고 있었습니다. 주 이방은 제 도장이 만져진 것을 안 뒤로 이를 갈았습니다. 눈먼 계집애 하나가 살아서 제 목을 죄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명진사를 찾아가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그 황가 늙은이가 감춰둔 진짜 문기가 아직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게다가 제 위조 도장까지 누군가 캐고 있습니다. 명진사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 땅을 삼키는 손이 바로 그였지요. 겉으로는 점잖은 진사 어른이었으나 속은 시커먼 자였습니다. 그 문기가 나오면 내가 삼킨 논밭이 다 가짜 문서로 뺏은 것임이 드러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라. 염려 마십시오. 이미 손을 써 두었습니다. 주 이방은 세 갈래로 그물을 놓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숨긴 자가 누구인지부터 캐냈지요. 밀정을 풀어 고을을 뒤진 끝에 그는 곧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위장발인 상여가 고을을 빠져나가던 날 상두꾼, 또출이 이상하게 굴었다는 것이었지요. 주 이방의 밀정들은 집요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안악에게도 나루를 지키는 사공에게도 은근히 돈을 찔러주며 캐물었지요. 요새 낯선 대장장이 하나 못 봤나. 눈먼 계집애를 데리고 다니는 사내 말이야. 고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으나 그물은 조금씩 좁혀왔습니다. 폐가에 숨은 세 사람도 그 낌새를 느꼈지요. 물을 기르러 나갔던 나무꾼 노인이 헐레벌떡 돌아와 일렀습니다. 큰일 났네. 아랫마을에 낯선 자들이 들어와 집집마다 눈먼 아이를 봤느냐 묻고 다닌다는구먼. 곧 이 고개까지 올라올 걸세.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머지않아 폐가마저 들통날 판이었지요. 옥내가 길만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떡해요? 걱정 마라. 저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짜야지. 길만은 애써 태연히 말했으나 속으로는 애가 탔습니다. 상대는 관할을 통째로 부리는 자였고 저희는 숨어 지내는 세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또출이라 황가 늙은이의 오랜 벗이지. 그놈이 아이를 숨겼구나. 주 이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그물을 놓았지요. 또출의 상두꾼 패거리 중 하나를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또출이 요새 어디를 드나드는지 그 눈먼 계집애가 어디 숨었는지 알아오너라. 그러면 이 엽전 꾸러미를 주마. 매수된 상두꾼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돈뭉치에 그만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자는 또출의 뒤를 밟아 세 사람이 숨은 폐가를 알아냈습니다. 허나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수된 상두꾼이 폐가로 다가서던 그 밤 옥내의 귀가 낯선 발소리를 먼저 잡아낸 겁니다. 아저씨, 발소리가 하나 와요. 우리 폐걸음인데 이상해요. 걸음이 조심스러워요. 몰래 오는 걸음이에요. 또출이 밖을 살피니 과연 제 폐거리 중 하나가 몸을 숨기고 폐가를 엿보고 있었지요. 또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 언제부터 우리를 팔았느냐. 들킨 사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주 이방이 돈을 주기에 그만. 또출은 한참을 말없이 그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상여를 맨 아우였지요. 그 배신이 뼈 아팠습니다. 그러나 또출은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돈이 아니라 죽은 황서방의 마지막 부탁이다. 눈먼 아이의 목숨이야.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출이 다시 물었지요. 추 이방에게 무엇을 일러 바쳤느냐. 바른대로 말하면 예정을 봐서 용서하마. 아직 아무것도 아뢰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을 알아내 내일 아침 알을 참이었습니다. 또출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사내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거짓을 아뢰어라. 아이는 이미 고을을 떠나 멀리 갔다고. 그러면 내 죄를 묻지 않으마. 허나 한 번만 더 우리를 판다면 그땐 하늘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게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물러갔습니다. 배신의 그물 하나가 옥내의 귀와 또출의 아량으로 겨우 끊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추 이방의 세 번째 그물은 더 모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거짓 보고를 받은 추 이방은 잠시 속았으나 이내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판을 뒤집기로 했지요. 아이를 찾는 대신 아이를 숨긴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한 겁니다. 이튿날 관아의 방이 나붙었습니다. 죄인을 잡는 방이었지요. 떠돌이 대장장이 길만은 남의 발인 상여에 산 사람을 숨겨 망자를 욕보이고 관가의 물건을 훔친 대죄를 지었다. 이자를 보는 즉시 잡아들이라. 죄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산 사람을 상여에 숨긴 것은 망자를 능멸한 죄, 관아에 숨어들어 도장을 만진 것은 관물을 훔친 죄, 하나같이 목이 달아날 죄였지요. 게다가 추 이방은 진실을 뒤집어 길만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대장장이가 눈먼 아이를 꿰어 관아 재물을 노리고 못된 짓을 벌였다. 그 아이도 한패다. 방을 본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정말로 떠돌이 대장장이가 몹쓸 짓을 한 줄 알았지요. 쯧쯧, 사람 좋아 보이더니 속은 도둑놈이었구먼. 눈먼 아이까지 꿰었다니 천벌 받을 놈일세. 폐가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길만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자가 도리어 죄인으로 몰린 것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문서와 벼슬을 쥔 자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저들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소. 길만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았으니 이제 나는 고을에 발도 못 붙이오. 게다가 옥내까지 한패로 몰았으니 어찌하면 좋겠나. 또출의 물음에 길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물증은 손에 쥐었으나 그것을 내놓을 자리가 없었지요. 관아에 가면 잡혀 죽을 것이요. 사또는 명진사와 한 통속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폐가 밖에서 옥내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저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새 사또가 온대요. 새 사또. 예, 원래 사또는 갈리고 한양에서 새로 오시는 사또가 사흘 뒤 도임하신대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번 사또는 대쪽 같은 분이라 매물이 안 통한다고요. 길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명진사와 사돈이던 옛 사또가 갈리고 새 사또가 온다는 것, 그것도 강직하기로 소문난 이가 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열어준 길일지도 몰랐지요. 새 사또라. 그분이라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도 모르오. 허나 기쁨도 잠시, 길만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나를 죄인으로 방까지 붙였소. 새 사또가 온들 도임하자마자 죄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겠소. 자칫 잡히면 진실을 말하기도 전에 목이 달아나오. 한편 추 이방도 새 사또의 도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명진사를 다시 찾아 낯빛을 흐렸지요. 날이 새 사또가 강직하다는 소문입니다. 만약 그 대장장이 놈이 새 사또에게 매달려 억울함을 아뢰기라도 하면 명진사는 수염을 쓸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서늘하게 웃었지요. 오히려 잘 되었다. 새 사또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을 넣어두면 될 일이 아니냐. 먼저 말을 넣다니요. 도임하는 사또에게 미리 사람을 보내 이 고을에 흉악한 도둑대가 있다고 아뢰어라. 떠돌이 대장장이가 눈먼 아이를 앞세워 관물을 훔치고 상여를 더럽혔다고. 새 사또가 그 말을 먼저 들으면
나중에 그놈이 무슨 소리를 해도 죄인의 발악으로만 들릴 게다. 추 이방은 무릎을 쳤습니다. 진실보다 먼저 거짓을 사또의 귀에 심어두자는 것이었지요. 소리는 먼저 들은 것이 오래 남는 법. 그것이 명진사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리고 도입날 그놈들이 나타나거든 그 자리에서 잡아 입을 막아라. 사또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이렇게 추 이방의 마지막 그물이 쳐졌습니다. 새 사또라는 한 가닥 빛마저 저들은 미리 막아 두려 한 것이었지요. 세 사람은 다시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진실의 물증은 손에 있으나 그것을 내놓을 길은 첩첩산중이었지요. 새 사또라는 한 가닥 빛이 비쳤으나 그 앞을 가로막은 추 이방의 그물은 여전히 촘촘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폐가를 덮어왔습니다. 화롯불마저 사위어가는 그 밤, 세 사람은 저마다 무거운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과연 이들은 진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밤, 옥내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물증을 손에 쥐고도 내놓을 길이 없다니 그 답답함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아버지의 원수는 저리 떵떵거리며 사는데 진실을 아는 저희는 쥐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문득 아이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길만을 만나던 그날 장터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말이었지요. 눈이 멀어도 귀는 거짓을 놓치지 않는 법이지. 옥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지요. 아버지가 그 말을 하신 것은 그저 위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의 귀가 언젠가 거짓을 밝힐 것임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 내 귀가 그 소리를 기억해. 나만이 그 목소리를 짚어낼 수 있어. 옥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길만과 또추를 깨웠지요. 아저씨, 또출 어른, 제가 나설게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딜 나선단 말이냐? 새 사또 앞에요. 제가 그자의 목소리를 짚어낼게요. 그날 밤 아버지를 해친 그 목소리를 제 귀가 똑똑히 기억해요. 사또 앞에서 그자가 입만 열면 제가 가려낼 수 있어요. 길만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무서움을 무릅쓰고 제 발로 사지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지요. 위험하다. 저들이 그 자리에서 너를 해칠지도 모른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이잖아요. 제가 아버지 딸인데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옥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먼 아이의 그 결기 앞에 두 사내는 더 말리지 못했지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어른인 저희가 망설이던 것을 어린 것이 먼저 나서니까요.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길만이 마침내 계책을 세웠습니다. 새 사또가 도임하는 날, 백성이 억울함을 아뢰는 자리가 열릴게요. 그때 우리가 나서서 정식으로 소지를 올려 억울함을 아뢰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았으니 나 혼자 나서면 안 돼요. 물증을 한꺼번에 내놓아 사또가 진위를 가리기 전에는 함부로 우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하오. 물증이라면 옥내의 귀가 첫째 물증이요. 그자의 목소리를 짚어내는 것. 둘째는 이 밀랍본과 노쇠 고리, 위조 도장이 가짜임을 밝히는 것. 셋째는 또출 어른이 지킨 진짜 문기, 명진사가 삼킨 논밭이 본디 누구 것인지 밝히는 것. 이 셋을 한자리에 내놓으면 아무리 저들이라도 발뺌 못하오. 또출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상여집으로 돌아가 상여 밑판 아래 감춰둔 진짜 문기를 조심스레 꺼냈지요. 죽은 벗이 목숨과 바꾼 그 종이가 마침내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황서방, 이 사람아, 자네 뜻을 이제야 펴는구먼. 또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새 사또가 도임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동원 앞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지요. 새로 오신 사또는 과연 소문대로 눈빛이 형형하고 자세가 곧은 분이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 앉자마자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아뢰라 하였지요.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나섰습니다.
떠돌이 대장장이 길만, 눈먼 소녀 옥내, 그리고 늙은 상두꾼 또출이었지요. 길만이 소지를 받쳐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한 사연이 있어 아뢰옵니다. 그 모습을 본 추 이방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급히 소리쳤지요. 날이 저자가 바로 방에 붙은 그 도둑이옵니다. 산 사람을 상여에 숨겨 망자를 욕보이고 관물을 훔친 흉악한 자입니다. 저 눈먼 계집에도 한패이니 냉큼 잡아들이소서. 사또가 잠시 길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임 전에 이미 그 소문을 들은 터였지요. 명진사가 미리 심어둔 거짓이 사또의 귀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또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그 대장장이냐? 죄인이 감히 이 자리에 나서다니. 여봐라. 저 셋을 당장 끌어내라. 바로 이것이 추 이방과 명진사가 미리 짜둔 노림수였습니다. 사또의 귀에 거짓을 먼저 심어 세 사람이 입을 열기도 전에 끌어내 버리려는 것이었지요.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길만의 팔을 비틀고 또 추를 밀쳐냈습니다. 옥내에 가느다란 팔목도 억센 소나귀에 붙들렸지요. 놓으시오. 우리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길만이 몸부림쳤으나 사령 서넛의 힘을 당해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진실은 한마디도 못하고 묻힐 판이었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붙들려 끌려가던 옥내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저는 앞을 못 보는 눈먼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무슨 관물을 훔치겠습니까? 죄가 없으니 일이 나섰습니다.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끌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 못 보는 어린 것이 사령들에게 붙들린 채 울부짖는 그 모습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나 들어봅시다. 눈먼 아이 아니요. 민심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사또가 손을 들어 사령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라. 저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다. 놓아주어라. 간신히 풀려난 옥내가 사또를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아도 그 자세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또 날이, 방금 소리친 저 사람, 저를 잡아들이라 한 저 목소리. 저는 저 목소리를 압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앞을 못 봅니다. 대신 소리를 기억합니다. 몇 해 전 들은 목소리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 목소리는 제 아버지를 해치던 바로 그 밤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추 이방이 발끈했지요. 무엄한 것, 눈먼 것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날이 저 계집이 없는 죄를 씌우려 하옵니다. 저 목소리입니다. 옥내가 손을 들어 추 이방 쪽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오직 소리만으로 그 자를 짚어낸 것이었지요. 낮고 기름지고 말끝을 느리는 소리. 그날 밤 아버지께 문기를 내놓으라 다그치던 소리. 그리고 허리춤에서 절 끌어 쇠부딛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몸에서요.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눈먼 아이의 말이 예사롭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소리를 어찌 믿으란 말이냐. 소리만이 아닙니다. 날이, 이번엔 길만이 나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부러진 노쇠 고리와 밀랍본을 꺼냈지요. 이 노쇠 고리는 아이가 아버지를 잃던 그 밤 살해한 자가 흘리고 간 물건입니다. 저는 쇠를 30년 다룬 대장장이입니다. 이 고리는 관가 대장간에서 만든 것으로 도장에 매달렸던 부속입니다. 길만이 사또 앞에 밀랍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 이방의 방문갑에 감춰진 도장의 본을 뜬 것입니다. 이 도장은 관인을 흉내낸 가짜입니다. 날이 관가의 진짜 관인을 가져오게 하여 이 본과 대보십시오. 무늬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쇠 고리를 추 이방의 그 도장 손잡이에 맞춰 보십시오. 부러진 자리가 한치도 어긋남 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사또가 명을 내렸습니다. 관가의 진짜 관인과
추 이방의 방에 있던 그 도장을 가져오게 하였지요. 밀랍본을 진짜 관인에 대보니 무늬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추 이방의 도장은 가짜였던 겁니다. 게다가 길만이 노쇠 고리를 그 도장 손잡이에 맞추자 딱 하고 들어맞았지요. 부러진 결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추 이방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그를 노려보았지요. 위조 관인을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목이 달아날 죄다.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나리,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대장장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 그럼 이 도장이 내 방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게로구나. 추 이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뺌하려다 도리어 제 입으로 죄를 실토한 꼴이었지요. 바로 그때 또출이 진짜 문기를 받쳐 들고 나섰습니다. 나리, 이 문기를 보십시오. 죽은 황서방이 목숨과 바꾸어 지킨 진짜 문서입니다. 명진사가 삼킨 이 고을 논밭이 본디 누구의 것이었는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증인의 이름도 필집의 이름도 또렷합니다. 사또가 문기를 펼쳐 보았습니다. 과연 그 끝에는 증인과 필집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필집의 이름을 본 사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필집의 이름이 황인경이라. 이 자가 누구냐? 또출이 목이 메어 답했습니다. 죽은 황서방의 본래 이름이옵니다. 그는 젊어서 관아의 필집이었습니다. 문서를 베끼고 증인으로 서던 이였지요. 그래서 추 이방의 위조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래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가난한 늙은이인 줄만 알았던 황서방이 실은 문서를 손바닥처럼 아는 전직 필집이었다니요. 그가 왜 위조를 알아챘는지, 왜 표적이 되었는지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날 논을 빼앗기고 길만과 옥례가 은밀히 찾아가 다져두었던 그 늙은 농부였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도 아를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저 도장이 찍힌 가짜 문서로 조상 대대로 붙이던 논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두려움에 숨죽이던 이들이 눈먼 아이의 용기에 힘을 얻은 것이었지요. 소인도 그렇습니다. 밭을 빼앗겼습니다. 저 문기에 적힌 것이 다 사실이옵니다. 나리,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빼앗긴 이들이 저마다 억울함을 쏟아 내자 동원 앞마당이 들끓었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하던 고을의 한이 마침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무겁게 굳었습니다. 이것이 한둘의 일이 아니라 온 고을이 겪은 참상임을 그제야 안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출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곁에 데려온 한 사내를 끌어다 사또 앞에 세웠지요. 지난날 추 이방에게 매수되어 세 사람을 팔려 했던 바로 그 상두꾼이었습니다. 날이 이자를 데려왔습니다. 추 이방에게 돈을 받고 우리를 팔려던 자입니다. 허나 죄를 뉘우치고 이 자리에서 바른 대로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또출의 아량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 사내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다 사실이옵니다. 추 이방이 돈을 주며 눈먼 아이를 찾아 없애라 하였습니다. 저 문기를 찾으면 큰 돈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소인이 잠시 눈이 멀어 그 돈에 넘어갔으나 이제 바른 대로 아뢰옵니다. 이로써 추 이방의 죄는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위조 관인을 만들어 백성의 논밭을 빼앗은 죄, 그것을 밝히려던 황서방을 살해한 죄, 눈먼 아이를 없애려 한 죄, 그리고 그 뒤에는 명진사가 있었지요. 사또는 곧 명진사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라는 명진사가 동원 앞에 끌려 나왔지요. 비단 도포를 걸친 그는 여전히 거드름을 부리며 사또 앞에 섰습니다. 날이 이 무슨 무례요. 나는 이 고을 진사요. 한낱 떠돌이와 눈먼 계집의 말을 믿고 이 몸을 잡아들이다니. 진사라. 그 진사가
위조 문서로 백성의 논밭을 삼켰다는 것이냐. 그것은 다 추 이방이 저 혼자 벌인 일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저 추 이방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사또의 눈짓에 이미 죄가 드러난 추 이방이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저 혼자 죄를 뒤집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내가 왜 혼자 뒤집어 쓰느냐. 문서를 꾸미라 시킨 것도 삼킨 논밭을 챙긴 것도 다 명진사 날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명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발처럼 부리던 자가 마지막 순간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진짜 문기와 위조 도장, 매수된 자의 자백, 그리고 공범의 폭로 앞에서 명진사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 두 사람은 백성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무고한 목숨을 해쳤다. 그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위조로 빼앗은 논밭은 남김없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사또의 서리빨 같은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추 이방과 명진사는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오래도록 저들에게 눌려 지내던 한이 그제야 풀린 것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늘이 눈이 있구나. 빼앗겼던 논밭이 소장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마다 제 땅을 되찾은 사람들이 세 사람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우리 논밭을 되찾아 주셨으니 그 눈먼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쫓겨날 뻔했소. 사람들은 옥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 못 보는 어린 것이 온 고을에 감긴 눈을 뜨게 했으니까요. 사또는 죽은 황 서방의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황인경은 관아의 예필집으로서 위조를 알고도 굽히지 않다 목숨을 잃었다. 그 뜻이 갸륵하니 그 이름을 고을 장부에 올려 기리라. 가난한 늙은이로 쓸쓸히 죽었던 황 서방이 마침내 그 이름을 되찾고 의로운 이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출은 벗의 무덤을 찾아 그 소식을 나지기 전했지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또는 길만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떠돌이 대장장이라 하였느냐. 내가 죄인으로 몰리고도 굽히지 않고 진실을 밝혔다. 내 손이 만든 물증이 아니었다면 이 악행은 영영 묻혔을 것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 고을을 구한 의인이다. 사또는 몰수한 재물의 일부를 길만에게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딸린 대장간을 도맡아 달라 청했지요. 떠돌이로 천대받던 대장장이가 하루아침에 고을이 우러르는 의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길만은 그 상을 홀로 갖지 않았습니다. 또출과 옥례 그리고 진실을 위해 애쓴 모두와 나누었지요. 그는 받은 재물로 고을 어귀에 번듯한 대장간을 열었습니다. 옥례를 딸처럼 거두고 또출과도 한 집안처럼 지냈습니다. 떠돌이로 정처 없이 떠돌던 길만이 마침내 뿌리 내릴 곳을 얻은 것이었지요. 캄캄한 상여 속에 숨어 목숨을 부지하던 눈먼 아이가 이제는 환한 대장간 마당에서 뛰놀았습니다. 봄날 대장간에서는 오늘도 쇠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땅, 땅, 땅. 옥내가 그 소리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아저씨 망치 소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안 하네요. 길만도 마주 웃었습니다. 문득 옥내가 하늘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지요. 아버지 들리세요? 눈이 멀어도 귀는 끝내 거짓을 밝혀냈어요. 바람이 아이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죽은 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세상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것을 알아보는 데는 밝은 눈보다 바른 마음과 거짓을 놓치지 않는 귀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눈먼 아이의 귀가 온 고을에 감긴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